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언덕배기에 낡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는데 이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마음씨 고운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삐걱거리는 배틀 한 대와 작은 텃밭뿐이었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지키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꾸려나가는 효심 깊고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밤늦도록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연화가 살고 있는 이 상홀 마을은 유독 안개가 작고 습한 기운이 많아 질 좋은 뽕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기에 이곳에서 나는 실은 거칠고 투박하기 그지없어 장터에 내다 팔아도 죗값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거친 실을 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만들고 남들이 10번 손질할 때 20번 손질하며 정성을 다해 배를 짰기에 그녀가 만든 옷감은 비록 최상품은 아닐지라도 입는 사람의 살결에 닿으면 따스한 온기가 느껴진다는 칭찬을 듣곤 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하늘의 구름처럼 곱고 매끄러운 비단을 짜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상에 올리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을 품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히도록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놀리며 긴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던 날 밤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고요하던 상골 마을을 뒤흔들었고 연화의 작은 초가집도 거센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흔들려 그녀는 무서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빗물은 처마 끝을 타고 넘쳐 마당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부엌 아궁이 쪽에서도 빗물이 들이쳐 불씨가 꺼질까 염려된 연화는 호롱불 하나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고 나가 상황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때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하게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가늘고 고통스러운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와 연화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어 소리가 난 아궁이 구석을 비추어 보았는데 그곳에는 평생 보도 듣도 못한 기이하고 거대한 생명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몸통을 가진 검은 검이었는데 털이 숭숭 난 다리 하나가 무엇에 찍혔는지 뚝 부러져 허옇게 속살이 드러난 채 피를 흘리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징그럽고 무서워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빗자루로 내리쳤을 테지만 연화는 거미의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애처롭게 떨리는 나머지 다리들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앞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너도 이 험한 비바람을 피하려다 다쳤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귀한 법인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니? 라고 혼잣말을 하며 부엌 한구석에 있던 마른 집단을 끌어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달려가 상처에 좋다는 쑥을 지식여 가져오고 헌옷가지에서 깨끗한 천조각을 찢어 거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거미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몸을 잔뜩 움츠리고 독리를 드러내며 위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치지 않아 아픈 곳을 감싸주려는 거야 가만히 있어 보렴 하고 달래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 신기하게도 거미는 살기를 거두고 얌전하게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부러진 거미의 다리에 지식인 쑥을 정성껏 붙이고 천으로 단단히 감싸 지혈을 해준 뒤
혹여나 찬 기운에 상처가 덧날까봐 아궁이에 남은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한 안쪽 구석으로 거미를 옮겨주었습니다. 거대한 거미는 고통이 좀 가셨는지 가늘게 떨던 다리를 멈추고 연화를 향해 까만 눈을 한참이나 깜빡이다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부엌에 둔 거미가 걱정되기도 하고 거센 비바람 소리가 멈추지 않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뚝 그치고요. 창호지 문 너머로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비쳐 들어와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치료해준 거미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부엌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아궁이 옆 따뜻한 자리에는 거미가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 떨어진 쑥 찌꺼기와 천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어 거미가 밤새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혹시나 거미가 밖으로 나가다 다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방 창문 앞 처마 밑에는 어젯밤만 해도 없었던 거대한 거미줄이 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평범한 거미줄이 아니라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신비롭고 정교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거미줄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단순한 모양이지만 이 거미줄은 시실과 날실이 얽히고 설키며 독특한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짜임새가 어찌나 촘촘하고 빈틈이 없는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밤새 내린 빗방울들이 거미줄 마디마디에 맺혀 있었는데 아침 햇살이 그 물방울들을 통과하며 영롱한 무지개 빛을 뿜어내고 있어 마치 거미줄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아름다움에 홀린 듯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거미줄의 구조가 자신이 매일 만지는 배틀의 원리와 기묘하게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거미줄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그 패턴을 관찰했는데 거미줄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미세하게 꼬이고 풀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탄력과 강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실을 이렇게 꼬아서 엮으면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천이 되겠구나. 왜 여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는 당장 배틀에 앉아 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창고에서 쟁여두었던 거친 명주실을 꺼내왔는데 평소 같으면 뻣뻣뻣해서 다루기 힘들었을 실들이었지만 머릿속에 각인된 거미줄의 그 독특한 흐름을 떠올리자 손끝에서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거미가 보여준 방식대로 실을 꼬고 풀며 배틀의 북을 좌우로 넘기기 시작했고 덜그럭거리는 배틀 소리는 예전과 달리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통 배를 짤 때는 힘을 주어 실을 당기고 밀어 넣느라 어깨가 뻐근해지기 일쑤였지만 거미줄의 이치를 적용하자 실들이 서로 엉키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며 놀라운 속도로 천이 짜여 내려갔습니다. 연화의 손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배틀 끝에 매달린 천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천의 때깔은 실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분명 누런빛이 도는 평범한 명주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여 나온 천은 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마치 맑은 가을 하늘을 오려놓은 것처럼 깊고 투명한 색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자신이 짜낸 천을 어루만져 보았는데 그 촉감은 마치 갓난아기의 살결처럼 보드랍고 바람을 불면 날아갈 듯 가벼우면서도 잡아당기면 질긴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내가 알던 비단이 아니야. 세상에 없는 비단이야. 연화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어왔고 창문 밖 처마 밑에서 흔들리는 거미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그 거미가 자신에게 준 선물임을 확신하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단의 이름을 하늘의 빛을 담았다는 뜻으로 청광주 티안 광초우라 마음속으로 이름 짓고 다시금 심호흡을 하며 배틀 앞에 바짝 다가앉아 북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희망과 설렘이 벅차오르고 있었고 이 신비한 비단이 자신의 고단한 삶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환의 집에서 들려오는 배틀 소리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소리에는 분명 이전에는 없었던 활기찬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환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밤낮으로 배틀에 매달렸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필의 비단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비단을 마당의 빨랫줄에 널어놓자 지나가던 바람조차 그 고운 자태에 놀라 잠시 머물다 가는 듯 했고 비단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낡은 초가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이 비단을 장에 내다 팔아 쌀도 사고 따뜻한 겨울옷도 장만할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이토록 귀한 물건이 세상에 나갔을 때 닥쳐올 파장을 미처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결과물에 만족하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화는 비단을 곱게 개어 보자기 안에 넣고 장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설레는 밤을 보냈습니다. 상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달빛은 연화의 방 창호지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그녀가 소중히 안고 있는 비단 보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늘 좋은 쪽으로만 흐르지 않듯 너무 밝은 빛은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법이라 연화의 이 눈부신 비단이 장차 마을에 어떤 소동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요한 상월 마을의 밤 공기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듯 차갑고도 서늘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 처마 밑 구석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작은 점 같은 눈빛이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진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성스레 싼 비단 보따리를 머리에 이후 장터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기분이 좋았지만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를 지날 때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 몸을 잠시 움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운명의 장난을 경고하는 자연의 신호 같았으나 희망에 부푼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그저 날씨 탓이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짙게 드리워졌고 산새들은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울어대며 그녀의 장터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과연 이 순박한 처녀가 만든 청광주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그로 인해 어떤 이야기들이 풀려나올지 마을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품에 안은 비단 보따리의 온기를 느끼며 용기를 내어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는데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맑고 투명한 푸른빛이 보자기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연화의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비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펼쳐놓은 청광주는 시장통에 먼지 날리는 흙바닥 위에서도 고고하게 빛나며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을 그대로 떠다 놓은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단의 결을 따라 흐를 때마다 은은한 무지개 빛깔이 감돌았고 바람이 불면 마치 파도가 치듯 부드럽게 일렁이는 모습이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천인가 사람의 손으로 짠 것이 맞는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개 중에는 선녀가 내려와서 짜고 간 옷감이 틀림없다 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상골처녀 연화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비단옷을 잘 차려입은 한 중년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는데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으로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이 탁월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비단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더니 단숨에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의 감촉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비단을 만져보았지만 이토록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찰랑거리는 비단은 처음이요. 마치 구름을 만지는 것 같구려. 상인은 주저없이 전대에 든 엽전을 몽땅 털어 연화에게 건네며 비단을 모두 사겠다고 제안했고 그 금액은 연화가 평생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습니다. 연화는 얼떨결에 돈을 받아들고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상인은 보물을 얻은 듯 기뻐하며 비단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삽시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고 곧이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모든 상권을 쥐고 흔드는 인물로 특히 비단 장사로 큰 돈을 벌고 있었기에 자신의 허락 없이 누군가가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곤방대를 탁탁 털며 하인들을 시켜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했고 그 비단의 주인이 다름 아닌 마을 외진 곳에 사는 가난한 구와 연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계집이 그런 비단을 짰다고 필시 훔친 물건이거나 요술을 부린 계지. 최 부자의 눈에는 탐욕과 의심의 불꽃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 사랑채에는 마을에서 배짜기 실력이 가장 좋다고 자부하던 월선이라는 여인이 와 있었는데 그녀 역시 연화의 소식을 듣고는 질투심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어려서부터 비단 짜는 일에 매진하여 마을 최고의 명주실 장인이라는 칭호를 듣고 있었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에게 나으리 그년이 짠 비단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짠 비단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분명히 남의 눈을 속이는 삿된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라고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말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 저 최 부자의 의심에 확신을 심어주었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연화를 공영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닥쳐올 검은 그림자는 까맣게 모른 채 장터에서 산 쌀 한 가마니와 고기 한 근 그리고 따뜻한 솜옷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면 거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부모님 산소에도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평소 사람들이 모여 쉬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세상 이치에 밝은 박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주름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는 분으로 마을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연화가 꾸벅 인사를 하며 지나가려 하자 박노파는 낮은 목소리로 연화야 잠시 이리 와 보거라 하고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박노파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기쁨보다는 근심이 어린 표정으로 쯧쯧쯧 혀를 찼습니다. 내 얼굴에 귀한 빛이 서려 있구나. 허나 명심해라. 너무 밝은 빛은 짙은 그림자를 부르는 법이고 너무 높은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는 법이다. 연화는 박노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노파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침을 꼴깍 삼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파는 마른 손으로 연화의 손등을 덮으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네가 가진 재주가 남다르다는 것은 하늘이 준 복이지만 그 복을 시기하는 무리가 반드시 나타날 게다. 당분간은 재주를 자랑하지 말고 숨기며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자나 이유 없이 헐뜯는 자를 경계해라. 박노파의 목소리는 마치 예언처럼 서늘하게 연화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화는 덜컥 겁이 났지만 노파의 깊은 뜻을 새기며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박노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에게 연화가 쓴 실은 우리 집 창고에서 없어진 최고급 명주실이 분명하다라거나 밤마다 연화네 집에서 도깨비 불이 번쩍이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라. 는둥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그 착한 연화가 하며 믿지 않았지만 워낙 비단의 품질이 뛰어났던 터라. 하긴 그렇게 어린애가 혼자 힘으로 그런 비단을 짤 수는 없지 하며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하룻밤 사이에 연화는 신비한 비단을 짜는 처녀에서 요물과 결탁한 수상한 아이로 둔갑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집 주변에는 낯선 인기척이 잦아졌는데 최부자가 보낸 하인들이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거나 월선과 친한 동네 안악들이 핑계를 대고 찾아와 부엌 살림을 훑어보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연화야 밥은 먹고 사니 하며 친한 척 다가왔지만 눈은 배틀과 실타래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연화가 자리를 비우면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쑥덕거렸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무서워 박노파의 말대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바깥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 소리는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선이 직접 연화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연화를 불러냈습니다. 예, 연화야, 네가 짰다는 그 비단 비법 좀 보자꾸나. 같은 마을 사람끼리 좋은 건 나누어야지. 혼자만 꽁꽁 숨겨두면 쓰나. 월선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억지로 웃는 얼굴 뒤에는 표독스러운 질투심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저 정성껏 짰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월선은 흥거짓말 내놓는 못 속인다. 네가 훔쳐간 내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관에 고발해서라도 밝혀낼 테다. 하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월선이 돌아간 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배틀 앞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이 떨려 북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 처마 밑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져 바라보니 비바람 치던 날 구해준 그 거미가 다시 나타나 조용히 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미는 세상의 소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내어 끊어진 줄을 잇고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거미의 그 의연한 모습을 보며
묘한 위로를 받았고, 그래, 내가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거미줄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던 연화의 운명 또한 거센 풍파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월선의 보고를 받고 더욱 안달이 났는데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연화의 비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짜고 연화에게 공개적으로 비단 짜는 시연을 보이도록 압박할 계획을 세웠으며 만약 연화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 집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흉계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사랑방에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감히 천한 것이 내 앞길을 막아 내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버리겠다 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연화의 집을 향한 시선들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연화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천지신명님, 제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화수 위로 비친 달그림자가 일렁겼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와 그녀의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연화를 피하거나 손가락질을 했고 아이들조차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며 마녀가 사는 집이라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어 속으로만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장이 연화의 집을 찾아와 사흘되어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 회관 마당에서 내비단 짜는 솜씨를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거부하거나 속임수를 쓴 것이 드러나면 마을 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재판이나 다름없는 자리였고 연화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이었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연화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며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화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불길하고도 답답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 빠져있던 연화의 눈에 다시 한번 거미줄이 들어왔습니다. 거미는 바람에 찢어진 거미줄을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보수하고 있었는데 그 끈질긴 생명력과 집중력이 연화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 거미도 저렇게 집을 지키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내 결백을 증명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연화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배틀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실을 엮는 기술을 넘어 거미가 보여주었던 그 자연스러운 리듬과 호흡, 그리고 마음을 담는 법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와 월선은 승리를 확신하며 콧노래를 불렀고 박노파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말없이 연화의 집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며 오직 배틀과 씨름했고 밤마다 그녀의 방에서는 은은한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연화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음모를 이겨내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을지 마을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앙상한 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연화의 방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시련은 생각보다 더 거칠고 혹독할 것이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심지 하나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달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약속된 사흘이라는 시간은 연화에게는 마치 3년과도 같이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연화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 밤늦은 시각에 몰래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골목길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고 발에 채이는 돌부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그녀의 마음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집에 돌아와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미를 볼 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다가올 시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최 부자와 월서는 연화가 기가 죽어 도망치거나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굳게 닫힌 연화의 방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안에서는 밤새도록 배틀 손질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조바심이 난 월서는 비열한 꾀를 내어 동네 짓궂은 아이들을 시켜 연환의 지붕에 돌을 던지게 하거나 담장 너머로 오물을 투척하여 연화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툭툭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에 연화는 깜짝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고 마당에 널브러진 오물을 치우며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월서는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가 밤마다 귀신을 불러내 주문을 외운다 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날 밤 월서는 어둠을 틈타 연화의 집 부엌으로 몰래 숨어들어 치졸한 짓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내일 시연 때 사용할 배틀의 부속품 중 하나인 북의 매듭을 교묘하게 풀어놓아 배를 짜는 도중에 실이 끊어지거나 엉키도록 조작해 놓으려 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을 놀려 부엌에 들어선 월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배틀에 손을 댔지만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발밑에 있던 녹그릇을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쨍그랑거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밤공기를 갈랐고 월서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몸을 숨기려다 거미줄에 얼굴이 걸려 허우적거리며 꼴사납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화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부엌으로 뛰어나왔지만 열린 문틈으로 도망치는 누군가의 뒷모습만 얼핏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배틀을 살펴보았는데 누군가가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고 북의 매듭이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화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갔지만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밀려와 한참 동안 배틀을 부여잡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가진 작은 재주가 이토록 큰 죄가 되는 것일까? 연화의 한숨은 깊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그녀는 다시금 꼼꼼하게 매듭을 묶으며 내일 있을 일을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사랑채에서는 마을 유지들과 이장이 모여 거창한 술판을 벌이며 내일 있을 일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미 연화를 쫓아내기로 작당을 한 듯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름진 안주를 집어먹으며 내일 그 계집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면 그 집터는 마을 회관으로 쓰고 뽕나무 밭은 내가 관리하도록 하지 라며 떵떵거렸습니다. 이장은 최 부자의 비위를 맞추며 아미오 그래야지요.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고 그들은 마치 연화가 이미 죄인으로 확정된 양 거만하게 웃어대며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정작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저 차가운 별빛만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연화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창가에 앉았는데 마침 달빛이 환하게 비쳐들어와 처마 및 거미줄을 비추었습니다. 며칠 전 비바람에 찢어졌던 거미줄은 어느새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고 거미는 그 중앙에 의연하게 자리 잡고 고요히 명상에 잠긴 듯 됐습니다.
연화는 문득 거미가 집을 짓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지켜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숨을 죽이고 거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밤바람이 불어와 거미줄이 흔들리자 거미는 서두르지 않고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줄의 텐션을 조절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람이 불 때 더 단단히 줄을 당기려 애쓰겠지만 거미는 반대로 줄을 살짝 느슨하게 하여 바람을 통과시키고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팽팽하게 당겨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것이었어. 실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비결이었구나. 연화는 무릎을 탁 치며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동안 자신이 배를 짤 때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던 순간들을 반성하게 되었으며 마음속에 꽉 막혀있던 체중이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에 손을 뻗어 거미가 보여준 리듬을 흉내내어 보았는데 손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움직이자 마치 공기 자체가 실이 되어 감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새도록 빈 배틀 앞에 앉아 북을 잡지 않은 채 손짓으로만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거듭했고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거미줄의 진동과 호흡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이제 단순한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된 듯 유연하고 자유로워졌으며 내일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맑고 투명한 평정심만이 가슴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는데 하늘은 연화의 마음을 대변하듯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당 한가운데는 2개의 배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월선이 사용할 것으로 최 부자가 한양에서 공수해온 값비싼 자개 장식이 박힌 화려한 배틀이었고 그 옆에는 연화가 집에서 낑낑대며 옮겨온 낡고 손때 묻은 초라한 배틀이 놓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빈부의 격차를 실감케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쯔쯔쯔 저 낡은 기계로 뭘 하겠다고 이미 승부는 난 거나 다름없네 하며 혀를 찼습니다. 최 부자와 월선은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여 상석에 앉았는데 월선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최 부자는 거만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반면 연화는 평소에 입던 무명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과 곧은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자리에 앉자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었지만 느티나무 아래 앉아있던 박노파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에게 무언의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장이 단상에 올라 근엄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광주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2 사람은 각자 준비한 실과 제주로 정해진 시간 동안 배를 짤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판정을 내릴 것이다. 만약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드러나는 자는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이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긴장감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2 사람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월선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최고급 염료를 먹인 알록달록한 명주실을 꺼내 들었고 연화는 집에서 가져온 투박하고 거친 누런 실타래를 꺼내 놓았습니다. 시작. 이장의 호령과 함께 징소리가 울려 퍼지자 월선은 기다렸다는 듯 현란한 손놀림으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빨랐고 배틀 소리는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며 화려한 색실들이 춤을 추듯 엉키며 순식간에 화려한 무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의 솜씨에 감탄하며
역시 월선이야. 저런 고운 색깔은 아무나 낼 수 어찌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사람들의 환호에 우쭐해져 더욱 속도를 높였고 힐끔 연화 쪽을 쳐다보며 비웃음을 날리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최 부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징소리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것 봐, 겁을 먹어서 손도 못 대는구만. 포기한 거 아냐 하며 웅성거렸지만 연화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젯밤 보았던 거미의 움직임을 떠올리며 바람의 흐름과 자연의 리듬을 가슴속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배틀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오랜 친구야, 우리 함께 춤을 추자꾸나. 욕심 없이 그저 물 흐르듯 그렇게. 연화의 호흡이 차분하게 가라앉자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배틀, 그리고 실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연화가 천천히 북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은 월선처럼 빠르거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느릿한 춤사위를 보는 듯 부드럽고 우아했으며 배틀 소리 또한 철컥하는 거친 금소금이 아니라 다그락톡 하는 맑고 경쾌한 나무 소리를 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처음에는 너무 느리다며 답답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화의 손놀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친 실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꼬이고 풀리며 자리를 잡아갔고 아무런 색도 입히지 않은 누런 실들이 묘하게 빛을 머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월선은 자신의 배틀이 빠르고 화려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힘을 주어 북을 내리쳤지만 마음이 급해질수록 실이 엉키거나 힘이 너무 들어가 천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실수가 생겨났습니다. 월선의 임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놀림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저녀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야. 월선은 속으로 악을 쓰며 연화를 노려보았지만 연화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무아지경 속에서 배를 짜고 있어 월선의 살기 어린 시선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배틀 위로 조금씩 천이 짜여 내려오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실을 썼는데도 짜인 천 위로 푸르스름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했고 햇빛이 그 위로 떨어지자 마치 투명한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염료로 칠한 인위적인 색이 아니라 실과 실 사이의 미세한 간격이 빛을 굴절시켜 만들어내는 자연의 색, 바로 구조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고 최 부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는 지팡이를 꼭 쥔 채 연화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저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인의 경지인 것을. 연화의 손끝은 이제 나비처럼 가볍게 춤추고 있었고 낡은 배틀은 주인의 마음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미에게 배운 멈춤과 흐름의 미화학이 연화의 손을 통해 인간의 세상에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월선은 땀범벅이 된 채 헐떡거리고 있었고 그녀가 짠 비단은 색깔은 화려하나 어딘가 탁하고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정고를 향해 가고 있었고 마당 위로 내리쬐는 햇살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제 곧 두 사람의 배짜기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마음속으로 조금씩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이장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며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과연 이 명백한 실력 차이 앞에서도 권력과 탐욕의 힘이 통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의 빛이 어둠을 몰아낼 것인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실타래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북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큰 원을 그리며 마당 위를 날아오더니 연화의 배틀 위쪽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늘도 이 승부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그 그림자를 느끼며 멀리 집에 두고 온 거미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빨라지면서도 안정을 잃지 않았고 짜여 나오는 천은 이제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기계적인 소음과 연화의 리드미컬한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며 대결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장이 그만 하고 외치며 종료를 알리는 징을 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멈추었고 마당에는 거친 숨소리와 배틀의 여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땀을 닦으며 조용히 일어나 깊은 숨을 내쉬었고 월선은 씩씩거리며 분한 표정으로 배틀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완성된 두 필의 비단을 잘라내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판정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을 길게 빼고 두 비단을 비교하기 위해 앞으로 몰려들었고 최 부자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징기 울린 후 펼쳐질 광경은 어떤 모습일지 모든 이의 눈길이 심판대 위로 쏠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고 구경꾼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이장의 입에서 나올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서 내려와 두 사람이 짜낸 비단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눈길은 먼저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월선의 비단에 머물렀습니다. 월선의 비단은 최고급 염료를 사용하여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져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으며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워 보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장은 월선의 비단을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추어 보며 역시 명불허전 1호군. 색이 곱고 제 짜임새가 단단하여 과연 최고의 비단이라 할 만하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에 최 부자와 월선은 서로 마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역시 월선이가 솜씨는 좋아. 저런 색깔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지 라고 수군거려 분위기는 이미 월선의 승리로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연화의 비단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장내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비단은 얼핏 보기에 염료를 쓰지 않아 허여멀건하고 수수해 보였기에 화려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장은 별 기대 없다는 듯 무심하게 연화의 비단 자락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낯선 감촉에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비단이라기보다는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을 만지는 듯 차갑고도 부드러웠으며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비단을 높이 들어 올려 햇빛을 향해 펼치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의 비단이 햇살을 머금자 그 투박해 보이던 누런 실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투명하고 영롱한 푸른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파란 가을 하늘을 그대로 오려내어 걸어둔 것 같은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월선의 비단이 빛을 반사하며 눈을 찌를 듯 자극적인 화려함을 뽐냈다면 연화의 비단은 빛을 투과시키고 품어 안아 은은하고 깊이 있는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불 때였는데 월선의 비단은 두껍고 무거워 펄럭거리는 소리가 둔탁했던 반면
연화의 비단은 바람의 결을 따라 물결치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맑은 소리를 내었고 비단 너머의 풍경이 아른거리며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의 비단 쪽으로 몰려들었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이것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옷감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당황한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이장 눈이 삐었소. 저건 그냥 색도 안 입힌 생명주가 아니오. 어디서 저런 밋밋한 천쪼가리를 월선의 금실비단에 비한단 말이오. 최 부자의 억지 주장에 이장은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권력과 돈이 무서운 이장은 내심 연화의 비단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 부자의 눈치를 보며 판정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박노파가 천천히 걸어나와 단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박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두 비단을 번갈아 만져보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진짜가 보이는 법이다. 어디 한번 물을 부어보자꾸나. 박노파의 제안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이내 누군가가 우물에서 떠온 맑은 물 한 바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박노파는 망설임 없이 월선의 비단 위에 물을 뿌렸는데 붉은 비단은 물을 먹자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며 색이 검붉게 변하고 무거워져 처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덜 마른 염료가 번져나와 얼룩이 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자 월선은 아악 내 비단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어서 박노파가 연화의 비단에 물을 끼얹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방울들이 비단에 스며들지 않고 연잎 위의 이슬처럼 동글동글 맺혀 굴러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단은 물 한 방울 머금지 않고 여전히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했고 물방울이 굴러떨어진 자리는 햇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다. 박노파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월선의 비단은 거치장에만 급급하여 숨을 쉬지 못하니 물을 먹고 썩어가지만 연화의 비단은 자연의 결을 그대로 살려 숨을 쉬고 있으니 물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진정한 명품은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질을 거스르지 않는 데서 나오는 법이야. 박노파의 명쾌한 해설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연화가 이겼다. 청황주 만셋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완전히 연화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을 하며 대청마루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연화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다. 저 계집이 비단에 기름을 발라 눈속임을 한 것이 분명해. 내가 직접 찢어보여 저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증명하겠다. 최 부자는 거친 손으로 연화의 비단을 움켜쥐고 양옆으로 찢으려 힘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돼 하고 비명을 질렀고 연화도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핏줄이 터질 듯 일그러졌습니다. 얇디얇아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던 비단이 마치 강철로 짠 그물처럼 질기게 버티며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비단은 찢어지기는커녕 탱탱한 탄력을 유지하며 그의 힘을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화가 거미줄의 구조를 모방하여 실을 꼬고 엮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내구성이었습니다. 결국 힘을 이기지 못한 최 부자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엉덩방아를 찢는 꼴 사나운 모습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하의 최 부자가 비단 한 장을 못 이겨 나자빠지다니.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입는다더니 꼴 좋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쏟아지자 최 부자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월선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연화 앞으로 달려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더 이상의 망신을 당하기 전에 용서를 비는 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패배의 억울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네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월선의 가식적인 사과에 연화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형님. 이기려고 짠 배가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담았을 뿐이에요. 형님도 욕심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짠다면 더 좋은 비단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연화의 따뜻한 위로에 월선은 비로소 자신의 옹졸함이 부끄러워져 얼굴을 감싸주고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을 이기기 위해서만 배를 짜왔지 한 번도 즐거운 마음으로 실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화의 승리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승리였음을 마을 사람 모두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최 부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단상 위로 올라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오늘 대결의 승자는 연화다. 그리고 연화가 짠 이 청황주는 우리 마을의 보물로 삼아 대대로 자랑할 것이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행갈에 칠 듯이 기뻐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연화를 오해하고 뒤에서 욕했던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다가와 연화야 미안하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너를 못 알아봤어.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하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지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맑은 미소는 지난날의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의 찌꺼기마저 말끔히 녹여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 앞에서 권력과 돈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선 또한 부끄러움에 젖은 얼굴로 연화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뒤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연화와 그녀를 축하하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승리를 알리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노파는 멀찌감치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지팡이를 두드리며 사필귀정, 시비귀정이라.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가는 법이지. 하고 혼잣말을 중걸거렸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자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장만해 왔습니다. 떡을 찌고 전을 부치고 막걸리를 걸러와 마을 회관 마당에서 조촐하지만 정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장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 흥을 돋우었고 아이들은 연화의 비단 주위를 맴돌며 신기한 듯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옷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연화는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연화의 비단 이야기를 꽃피우며 오늘 본 기적 같은 일들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이웃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신의 비단을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와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춤추듯 가벼웠고 등 뒤로 쏟아지는 노을은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며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화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창가로 달려가 처마 밑을 살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그곳에는 여전히 거미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거미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가 가르쳐준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진심을 알게 되었단다. 거미는 대답이라도 하듯 줄을 한번 튕겨 보였고 연화는 그 작은 진동을 통해 거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외롭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함께하는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호롱불을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시달렸던 탓에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배를 짤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더 아름다운 비단을 짜서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다시금 깊은 고요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고요함 속에 불안이나 의심이 아닌 평화와 믿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월선의 집 불도 일찍 꺼졌지만 연화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오래도록 새어나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등대와도 같이 든든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천장 구석에도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새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꿀맛 같은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범한 일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가 겪은 이 특별한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욕심을 버리고 자연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미줄처럼 연화의 삶 또한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빛나게 되었습니다. 달림도 흐뭇한 듯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연화의 잠든 얼굴을 비추어 주었고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평화롭게 깊어만 갔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대결이 끝나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따스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화의 집을 곁눈질하며 수근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정겨운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는 삼삼오오 모여 남을 헐뜯는 대신 연화가 보여주었던 그 신비로운 비단 이야기와 자연을 닮은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연화의 낡은 살인문은 이제 굳게 닫혀있는 날이 없었고 이웃들이 가져다준 호박이며 고구마 달걀 같은 소박한 선물들이 마루 한 구석에 수북하게 쌓여가 훈훈한 인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칭찬이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결코 우쭐대거나 거만해지는 법이 없이 예전과 똑같이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졌다고 해서 비단을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벌려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내어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남은 천조각으로 버선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욕심은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는 돌멩이와 같다. 는 박노파의 가르침과 거미에게 배운 자연의 순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이러한 변함없는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단순한 비단짜는 처녀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와도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쭈뼛거리며 연화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손에 잘 익은 홍시 몇 개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하여 감히 연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와 월선을 맞이하며 형님 어서 오세요. 날도 차가운데 어찌 바깥에 서 계십니까? 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월선은 연화의 따뜻한 손길에 울컥하여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못나고 옹졸하여 너를 괴롭혔어. 이 홍시는 우리 집 감나무에서 딴 것인데 달고 만나서 네 생각이 나 가져왔다.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월선을 방으로 들여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오히려 형님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는걸요. 우리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이웃으로 지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모두 녹여내었고 월선은 연화에게 비단을 짜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궁금했던 점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거미를 보며 깨달았던 기다림과 흐름의 미학을 월선에게 아낌없이 설명해 주었고 월선은 그제야 자신이 왜 아무리 노력해도 연화의 비단을 따라갈 수 없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 부자 역시 그날의 망신 이후로 두문불출하며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전처럼 소작인들을 닥달하거나 거드름을 피우는 일이 확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방에 틀어박혀 연화의 비단 조각을 책상머리에 두고 매일 쳐다보며 자신이 평생 쫓았던 돈과 권력이 저 얇은 천조각 하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참회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쉽게 변하겠나 하면서도 최 부자의 기가 꺾이고 마을이 조용해진 것에 대해 내심 안도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최 부자가 쥐고 흔들던 마을의 상권도 조금씩 투명해져서 장터에는 활기가 돌고 물건 죗값을 받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늘어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바람 끝은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졌습니다. 연화는 겨우내 사용할 땔감을 넉넉히 준비해 처마 밑에 쌓아두고 창호지 문을 새로 바르며 월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에 텃밭은 서리를 맞아 시들었지만 김장독을 묻은 땅 위에는 집단이 덮여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뱉을 일을 조금 줄이고 대신 마을 안악들과 함께 메주를 띄우거나 시래기를 엮어 말리는 일손을 도우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과 마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문득 거미의 안부가 궁금해져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바람이 치던 날 찾아와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그 거대한 거미는 날이 추워지자 활동을 멈추고 부엌 구석진 곳에 하얀 고치집을 짓고 깊은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행여나 연기가 거미에게 해가 될까봐 아궁이 불을 조절하며 추운 겨울 잘 나고 내년 봄에 따뜻해지면 다시 만나자. 내 덕분에 내가 살았고 우리 마을이 살았어. 하고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미는 마치 연화의 말을 알아들은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고치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온 세상은 하얗게 뒤덮였고 마을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소복소복 눈 쌓이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고요한 밤 연화는
방 안에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짜는 비단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팔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 내리는 밤의 정취를 담고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기도의 일종이었습니다. 배틀 소리는 다그락톡 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눈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만 맴돌며 연화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비단은 눈처럼 희고 깨끗했으며 세상의 모든 번뇌를 덮어줄 듯 포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배를 짜다 잠시 쉴 때면 연화는 화로의 밤과 고구마를 올려놓고 익기를 기다리며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설경은 은처럼 반짝였고 멀리 보이는 산능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저 하늘에서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계시겠지. 연화는 뜨거운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 한 입 베어 물며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따스함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만함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따금씩 박노파가 마시를 와서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럴 때면 연화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파는 세상만사 사옹지 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게야. 라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거친 손마디에서 세월의 지혜를 느끼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말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방 안의 온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연화의 집을 마녀의 집이라 놀리며 돌을 던지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이 오면 연화의 집 앞길부터 깨끗하게 쓸어놓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아이들이 기특하여 갓 쪄낸 떡이나 엿을 손에 쥐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아이들은 연화 누나 최곤하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만든 비단처럼 이 아이들도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맑고 고운 심성을 간직하며 자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알게 모르게 마을의 미래인 아이들에게까지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가 청광주를 짜던 비법은 마을의 비밀이 되어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정신만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억지로 땅을 혹사시키지 않고 땅의 기운을 살피며 지었고 집을 지을 때도 산세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게 지었습니다. 연화의 비단이 가져다 준 것은 부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였던 셈입니다.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제 이 상월 마을은 비단 마을이 아니라 마음이 비단결 같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연화는 배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장 구석의 거미 고치를 한번 바라보고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곳을 향해 짧은 묵념을 올린 뒤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오색 찬란한 거미줄이 하늘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줄을 타고 맑은 비단들이 춤을 추며 내려와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연화가 앞으로 만들어갈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잠이 든 연화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기름이 다 되어 가물거리다가 이내 톡하고 꺼졌지만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달빛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며 연화의 잠자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산신령도 호랑이도 잠든 깊은 밤 마을의 모든 집들도 불을 끄고 평화로운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재워진 이 시간, 오직 자연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연화가 남긴 따뜻한 마음과 신비한 비단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먼 마을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맑은 날 밤하늘에서 연화가 짠 비단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오늘 밤 여러분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연화가 보내온 따뜻한 비단 한 자락이 여러분의 꿈속을 덮어줄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따뜻하고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